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집값 논란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사과에 인색하던 여권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국민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돈을 모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해 문매를 맞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다만 발언 나흘 만에 나온 2분짜리 유튜브 사과라 민심을 다독거릴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까지 부쉈다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이 오늘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발언을 하면서 서민 마음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한데요. 왜 유독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건지 짚어볼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고이동 기자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2분 동안 짤막하게 사과문만 읽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2차관의 사과는 민주당 지도부의 대리 사과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차관 발언이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며 파렴치 아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말초신경을 아주 비율을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된다. 국민의힘도 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초과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걷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현행 유지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2차관도 당이 주도할 문제라면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단 위기감에 따른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상경 차관은 갭 투자 논란을 사과했지만 10문장 2분에 불과했고 아내에게 미루는 듯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한 과정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이틀 전 이 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차관이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이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서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경 차관은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채 33억 원짜리 판교 아파트를 구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현금 내지 뭐 기타 자산으로만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집으로 전환하고 싶으니까 너무 이제 돈이 커지니까 이제 그게 걸맞는 이제 자산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봐요. 이 차관은 애초에는 실거주를 하려 했지만 입주 시점이 안 맞아 전세를 주면서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는 입장. 입주 시점이 맞지 않은 이유로는 거주 중이던 고등동 아파트가 쉽게 팔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좀 더 살면서 이제 그 집이 팔리면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을 이제 아시지만 이제 그 다음에 6월 달에 팔렸잖아요, 이제. 하지만 이 차관이 백현동 아파트를 산 2024년 7월 700세대인 고등동 아파트는 13채가 팔릴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 차관은 강남 집값은 회복됐는데 고등동은 30에서 40% 떨어진 상태여서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선사학과도 아니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뭐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좋을 것 같다. 이 차관은 실제로 고등동 집이 10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오르자 집을 팔았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했던 발언과는 동떨어진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지 않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해소 지시를 내렸고 강남 2주택자였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팔리지도 않는 가격에 집을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이상경 차관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하루 종일 국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를 서민 아파트라고 말한 겁니다. 여론이 싸늘해지자 복 의원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15억 아파트까지는 기존대로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건데 서민에 대한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은 약 11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 도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집을 못 산다는 민주당 기준으로 불가촉 1000민 정도 되냐며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 의원은 국토위 국감장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치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우리 서울 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말씀드리고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대충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폐지하거나 격주나 월간 단위로 개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 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 2채에 상가도 2채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과거 참여연대 시절 헌법에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금감 원장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과거에 했던 건데 정작 자신은 다주택을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요?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2017년 한 강연에서 주거권 문제를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집을 공공재로 보는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못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아닌 주택 공개념을 여기다 넣는 건데 실거주 수요자가 소유라는 원칙으로 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격 같아서는 금지 조항을 넣고 싶은데 사유재산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헌법 23조에도 재산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 원장도 이 같은 비판을 예상한 듯 중과세로 우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의 어쩌고 헛소리 같은 이걸 듣기 싫으니까 보유 및 양도 등 이전 시 중과세, 간접적 규제를 헌법에. 이 원장은 박정희 정부 구로농지 사건 국가소송 승소 수임료로 392억 원을 받았고 이후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도 2채를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다주택은 처분이 아닌 증여로 해소하겠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내로남불 원장의 이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어요? 조속히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내로남불 발언 등을 꼬집으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대출이 점점 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금을 일부 갚지 않으면 갈아타기마저 힘들어졌습니다. 그 돈이 수억 원이라면 난감할 듯한데요. 정부 입장은 뭔지, 대안은 있는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한번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나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12곳은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막혔습니다. 주담대 가능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40%로 낮아졌는데 갈아타기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7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3억 원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직자 누구처럼 갭 투자한 것도 아니고 대출 껴서 내 집 마련한 게 죄인가요? 이자가 줄어야 소비도 할 텐데 정말 황당합니다. 지난 6월 대책 때도 갈아타기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였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대출 한도를 없앴습니다. 집을 사놓고 금리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 주는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서민금융 전반과는 약간 기조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논란이 재탕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환대출도 사실상 신규 대출을 받는 거라 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일주일 전 내놓은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서울 집값이 오히려 주간 단위로는 13년 만에 최대치로 뛰었습니다. 다만 고강도 대책이라 숨고르기를 할 거라는 전망은 많습니다만 언제 다시 집값이 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집값 불안 때문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시급한데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연 2.5%로 묶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달째 동결입니다. 발목을 잡은 건 집값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집값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새 0.5% 뛰며 201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하를 했을 경우는 오히려 이 투자 비용이나 이런 거를 줄여들어서 이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이 총재는 서울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전세제도 폐지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이런 것들은 좀 계속 해야 되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여권의 부동산 트라우마입니다.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민심도 위반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대책도 문제지만 여권 인사들이 말하는 게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또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서민들을 잡고 또 주거 사다리를 뽑아버렸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모은 돈에 대출을 얹어서 내 집 마련하려던 서민, 신혼부부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또 큰 평수로 집 옮기려던 사람들 모두가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정작 정책 책임자들은 갭 투자로 강남 등지에 이미 집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쫓아내라는 말까지 여권에서 나왔는데 국민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권의 위기감이 지금 큽니다. 자, 그런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근데 네. 진보 정부 때마다 꼭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또 초강력 규제에 세금 폭탄, 시장이 마비되고 결국 민심이 악화한다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요. 인식과 철학의 문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진보 정권은 주택은 필수제가 아니라 불평등을 낳는 투기자라고 여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와 투기 차단을 앞세웁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의 정상적인 주택 수요도 모두 투기로 보고 각종 규제로 시장 거래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보다도 도덕과 정의를 앞세워서 시장과 싸우는 형국인데요. 이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주당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민주당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형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거를 의식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네요. 근데 진보 정부 인사들의 내로남불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 효과보다 공정과 정의라는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탐욕이라고 하고 또 시장 거래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도 투기로 규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집, 내 집, 새 집, 또 여건 좋은 집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정부 인사들도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빚내서 전세 끼고 강남에 집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인도 못하는 일, 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국민과 시장에 강요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다 해놓고 이제는 맞겠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 화나게 하는 사다리 거잖아요. 걷어차기죠. 네. 근데 민주당이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거 없애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결국 민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걸 텐데 가능할까요? 네, 뭐 그 재초안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다, 변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재초안을 완화해도 실제 재건축 활성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또 민주당의 사과에 대해서도 반응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사과는 했지만 안해 탓만 했고요. 또 복귀영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은 15억 이하는 서민도 아니고 천민이냐 뭐 이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그 이 헬로윈 참사 정부가 이야기한 거죠. 윤 정부의 용산 이전이 또 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윤 심판론을 내세워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정부 여권은 그동안에 윤석열 심판이 선거의 오랜 전략이긴 이었습니다. 이 지금 용산 이전 책임론을 내세우는 건 하지만 좀 뜬금없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요. 감사원은 용산 이전이 아니라 제도 미비가 원인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또 코스피 상승이 배 아프면 야당도 투자해서 과실을 맛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가를 앞세워서 부동산을 덮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주가 상승이 젊은 층 표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진보 정권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뺏겼다, 선거에서 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예민한 것 같긴 한데 서민들에게 정말 좋은 대책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제 생각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자, 베이디트 잘 들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술파티 회유를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을 페트병에 갖고 왔다고 했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수사검사는 이번에도 이 전 부지사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는데 국감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9일 만에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늘도 술파티 진술 회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김성태 전 회장 음식 수발을 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일부 언론은 김 전 회장 지시로 술을 페트병에 담아 반입했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 부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페트병인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 이 전 부지사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변호인 사임 종용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 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영화 아수라 기억날 겁니다. 안남시장 박성배의 뒤처리, 험한 일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입니다. 이재명, 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 김 실장과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범여권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쿠팡 물류자회사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검사도 출석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엄 검사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박상용 검사를 겨냥한 듯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고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며 단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공개 발언 절반가량을 할애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검사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술파티 회유 의혹의 박상용 검사와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의 엄희준 검사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을 담당했는데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본인 관련 사건 수사검사들을 비난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술파티 회유 주장과 마찬가지로 쿠팡 자회사 무혐의 외압 의혹 역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엄희준 청장이 저한테 폭언을 하면서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아니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인 검사 의혹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국감에서 각종 돌발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SNS에 저는 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과방위 국감에선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보다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MBC에 대한 비공개 업무 보고 당시 최 위원장이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게 발단이었는데 최 위원장의 언론관이 도대체 뭔지를 놓고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지난 20일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면서 불거졌습니다. MBC를 비롯해 기자협회에서도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최 위원장은 언론도 성역이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할 거라고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 직권을 넘어선 권력 남용입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배는 게 없는가. 여당 의원들은 최민희 청문회냐며 엄호에 나섰지만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위원장 개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당 내에서도 최 위원장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저는 최민희 의원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 여권 성향으로 평가되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까지 우려를 나타내자 최 위원장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개별 보도라든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일이 묻지 않는 것이 국회에서도 관례. 언론계의 선배이며
모두가 존경하는 권태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다음 달 8일 대질 신문합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 명 씨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죠. 두 사람은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먼저 마주했는데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가 증언대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합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번 만났다며 자신에게 도움받은 적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 시장과 명 씨의 공방은 특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를 대질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 씨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오 시장은 어제 특검에 대질 신문을 자청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데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과 통화와 문자를 했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특검 대질신문 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이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숨진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피의자 7명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 등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부터 차례대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네,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네, 하지 않습니다. 이 전 장관 등 5명에게는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연락한 뒤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VIP 경로에 관해 재판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3개 특검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오늘 심사 결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병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에 실패한 뒤 단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지 못한 채 소환과 압수수색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대거 발부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할 걸로 전망됩니다. 반면 오늘도 대부분 기각되면 국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특검에 직접 통보했는데 인권위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서 특검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3명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양평 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개시를 직접 통보한 겁니다.
인권위 측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세부 조사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인권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의결한 지 3일 만입니다.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인권위 측은 조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이지만 필요할 경우 책임자인 민중기 특별검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인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특검이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인권위 측은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선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수사 정보는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아누쿠빌 한복판에서 한 한국인이 아버지와 대사관을 불러달라며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로 건너와 아들을 만난 뒤 함께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아누쿠빌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두 팔을 벌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이 남성은 70대 아버지와 함께 무사히 귀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창수 시아누쿠빌 교민회장은 어제 시아누쿠빌 경찰서에 있던 남성을 찾아 무사히 귀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70대 아버지는 지난 20일 오후 홀로 캄보디아 입국해 시아누쿠빌로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교민들은 남성이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건 아니라고 추정했습니다. 불법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어. 잡혀 들어가도 렌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아누쿠빌에 중국 자본이 세운 카지노와 연루돼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피하려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운전 안 해서 중독 보내고. 외교부는 지난 16일 시아누쿠빌에 3단계 적색 경보를 내리고 출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제 발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신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탈출하려는 한국인들을 돕는 한 교민이 어제 받은 메시지입니다. 공항 근처가 집값이 싼가요? 그곳으로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아누쿠빌의 한 범죄 단지에서 빠져나온 남성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봄 일자리가 있다는 친구 추천으로 비즈니스 비자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식 리딩 쪽에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화가 되면서 로맨스도 됐다가 보이스 캠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이제 거의 1년 반 만에 범죄 단지를 스스로 걸어 나왔지만 수중엔 미화 100달러와 사흘치 반값밖에 없습니다. 곤궁한 처지를 알게 된 범죄 단체는 열흘 안에 돌아오면 다시 월급을 주겠다고 복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100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조용해지면 다시 또 일하러 가는 건데 그런 형태라고 봐요. 교민들은 돈만 주면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있으면 현지 경찰도 검문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탈출해 귀국한 14명 중 1명도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경찰은 어제 푸놈펜의 한 범죄 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을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엄마가 4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아이의 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합니다. 10여 분 뒤 경광등을 켠 채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구급차 안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이 아파트에서 아기가 목욕을 하다 욕조에 빠졌다는 30대 엄마의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울고 있었다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긴 하는데 이제 의식이 처지고 이제 청색증이 계속 있으니까. 아이는 구급차에 실려 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 씻겨놨더니 또 자고 그러니까 그냥 욕조에다가 그냥 물 틀어놓고 이제 방으로 와 있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이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마 등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식탁에 부딪혀 생긴 상처라던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꿀밤 한두 대 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무름병이 확산하면서 배추 농가가 울상입니다. 그런데 배추 가격도 폭락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통 병충해가 퍼지면 수확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왜 떨어지는 걸까요? 정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배추밭. 배춧잎이 노랗게 변하고 속이 물러 썩었습니다. 가을 장마로 확산 중인 무름병입니다. 농민단체는 농산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기후재난 근본대책 수립하라! 그런데 시중 배추 가격은 오히려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은 5,661원, 지난해보다 23% 저렴해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 할인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배추값 싸졌다 그러고 또 고춧가루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니까 올해는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김치는 그래도 좀 많이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조기 수확에 나서면서 배추가 시중에 한꺼번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 가치가 있는 배추가 없어요. 생산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더 하락되고 울상이죠, 농업인들은. 지난해 배추값 상승 여파로 올해 재배 면적이 늘고 올여름 폭염이 작년에 비해 심하지 않았던 것도 작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계적으로 출하돼야 할 배추가 병해충을 피해 일찍 시장에 나오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배추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며 다양한 약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도 싼 편이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데 한편으론 동네 약국 붕괴와 약물 오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널찍한 통로를 갖춘 43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입니다. 언뜻 대형마트 같지만 지난 6월 문을 연 창고형 약국입니다. 해열제부터 파스와 영양제까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2,500여 종이 진열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카트를 끌면서 마치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듯 제품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성분을 보고 비교할 수 있고 어느 함유량이 어느 게 더 많고 가격이 이래서 비싸다, 저렴하다라고 가격 경쟁력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30% 정도는 싼 것 같아요. 아이가 고3이라서 고함량 영양제 위주로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창고형 약국은 등장 넉 달 만에 서울과 광주, 대구 등 전국의 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약국들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네 약국들을 문 닫게 해 장기적으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약사단체는 주장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약국들을 소멸시켜서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주민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대량 구매가 손쉬워 의약품 오남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창고형 약국들은 매장에 약사가 상주하며 복약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미사일 재원이나 발사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 왜 이런 건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두 끝이 불꽃을 내뿜으며 목표 지점을 향해 낙하하고 산등성이에선 먼지 기둥이 솟구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한 미사일 2개가 함경북도 어랑궁 목표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 마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화성-11 마와 탄두의 날개 부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탄두부를 봤을 때 날개, 소위 이제 글라이더에 해당되는 돌출 부분들이 조금 보이고. 화성-11마는 탄두부에 날개가 달린 활공체를 장착해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요격을 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른 속도에 변칙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어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높은 방어 돌파 능력과 파괴력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특히 북한이 밝힌 비행거리는 우리 군이 추정했던 것보다 50km 긴 400여 킬로미터로 경주까지 거리인 460km와 유사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건을 달성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계속 한미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활공이나 회피 기동이 탐지되지 않아 극초음속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거침없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각오가 돼 있다고 했고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안보 정책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높은 지지율이 무기입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馬車馬のように働いていただきます。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まいります。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부정해 논란이 됐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첫날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잔업시간 상한제를 손보라는 건데 일할 시간을 늘리라고 주문한 겁니다. 여소야대에 대한 우려를 뒤엎고 시작부터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역대 5번째로 높은 지지율도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 결과 내각 출범 초 지지율은 71%를 기록해 전임 이시바 기시다 내각의 50%대 지지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특히 20, 30대의 지지율은 80%에 달해 일본 우선주의에 젊은 층이 열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선 납치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당초 목표였던 2027년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ここからは国家国民のため全力で変化を恐れず果敢に働いてまいります。この内閣は決断と前進の内閣です。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와의 연정이 가속 페달을 달아줬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덕유산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덕유모치라는 토종 물고기인데 서식이 확인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덕유산 해발 820m 부근 구천동 계곡 상류에 연구진이 그물을 던집니다. 잠시 뒤 황금색 띠가 선명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줄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주황빛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 덕유모치의 특징이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토종 물고기 덕유모치입니다.
덕유모치는 20도 이하의 차가운 물에서만 살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서식지는 이곳 구천동 계곡이 유일합니다. 덕유모치는 설악산과 오대산 등에서 사는 토종 물고기 금강모치에서 진화한 새로운 어종입니다. 금강모치와 비교해 황금색 띠가 중간에 끊겨 있고 아가미 덮개 색깔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등 지느러미에 있는 검은색 띠의 길이도 다릅니다. 특히 등 쪽에 은백색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 2017년 발견된 후 8년 만에 구천동 계곡 일대에서만 최소 760여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덕유산에서 덕유모치가 발견된 것 또한 이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보면 이 발견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천동 계곡엔 덕유모치와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버들치가 2배 이상 많고 천적인 수달과 무지개 송어도 있어 덕유모치 개체수 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이 대역전극을 쓰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김영웅이 연타석 석점포를 쏘아 올리며 가을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화가 1대0으로 아슬아슬하게 앞선 5회, 문현빈의 석점포가 터지며 독수리 군단의 한국 시리즈행이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6회 구자욱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믿기 힘든 역전극이 시작됐는데 주인공은 김영웅이었습니다. 1사 1-3루 기회에서 시속 155km가 넘는 김서현의 강속구에 연신 방망이가 헛돌았지만 투 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 상황에서도 배짱은 넘쳤습니다. 타격과 동시에 직감할 수 있는 짜릿한 동점포. 4대4 동점을 만든 삼성은 이어지는 7회 추가점 기회를 잡았는데 이번에도 해결사는 김영웅이었습니다. 초구를 받아쳤고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김영웅의 거짓말 같은 연타석 석점포로 역전에 성공한 삼성은 7대4로 승리하며 시리즈 2승 2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6할이 넘는 타율에 12타점을 쓸어 담은 김영웅은 2003년생다운 유쾌한 소감도 전했습니다. 솔직히 락방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저희만 친 것도 아니고 상대팀도 하나 쳤기 때문에 딱히 부끄럽진 않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불펜 운영에 실패한 자신이 패인이라면서도 소신을 보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세현 선수가 마무리로 나올 겁니다. 내일 열리는 플레이오프 5차전에 한화는 폰세, 삼성은 최현태가 선발로 나섭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hey will worship you as a god. Out Caesar, out Nolus, Emperor of the world. 히틀러를 풍자한 찰리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권력에 취한 정치란 게 늘 그렇습니다.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친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친일 사법을 주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건데 근거가 제대로 있었던 건가요?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판결을 논의했다는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 제대로 된 증거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를 두고 광란의 홍위병쇼라고 비판했습니다. 在基础课上你是否擅自加入大量相对论点内容？这就给上帝的存在留下了位置。大量反动神授全面验证他。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땐 이성과 토론 대신 광신과 구호가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두고 벌어진 이런저런 행태들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한 전직 의원은 상대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나 숨막히게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무조건 때리는 게 세상천지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최 의원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야 열심히 방송했지. 열심히 방송했지. 주 의원의 질의를 사실상 방해한 글을 두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선 노무현 이후 최고의 국감 스타다 이런 댓글이 이어졌답니다. 그 덕에 후원금도 조기에 마감했습니다. 조롱이 박수로 바뀐 현실, 그게 지금 정치판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자유사상가 잉거솔은 링컨 대통령의 위대성을 찬양하며 권력을 맡겨봐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지지층만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대표가 자기 편만의 대표로 전락한 모습, 사류라고 하기도 아깝습니다. 정치를 쇼로 여기는 그런 분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10월 23일 윤정호 앵커 칼럼, 위대한 쇼맨들이었습니다. 때일은 초겨울 추위가 낮 동안 누그러지면서 계절이 다시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영동 중남부에 20에서 8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길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1도, 전주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0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